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예, 배영 메탈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석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네, 오늘 뜻깊은 광복절입니다. 오늘은 짧게 세 가지 소식과 라이브 랩스로 가볍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파일 스토리지에서의 암호화와 관련된 소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곰돌이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곰돌이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파일 스토리지의 전송 중 암호화를 위한 OCI FSS Utils 관련 버전이 20부로 적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 버전에서 최신 보안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OCI 파일 스토리지 액세스 레이어에서 SSL 인증서를 업데이트했다는 소식인데요. 새로운 패키지에는 여러 보안에 대한 기능이 개선된 최신의 정보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송 중 암호화 기능을 사용하되 최신의 버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SSL 연결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FSS는 무엇이고 여기에서 전송 중의 암호화를 사용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는 NAS 형태로 파일 공유를 제공하고 8엑사바이트까지 탄력적으로 확장되며 적재되는 데이터 용량만큼만 과금되는 OCI의 완전 관리형 파일 스토리지입니다.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를 줄여서 FSS라고 부르기도 하죠. FSS는 NFS 버전 3 호환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각 인스턴스는 NFS 클라이언트로서 이 FSS를 마운트 타겟으로 마운트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파일 시스템을 하나 만든 후에 일반 설정에서 마운트 커맨드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사전 조건으로 보안 목록에 NFS가 통신할 수 있는 인바운드 포트 TCP 111, 2048부터 2050까지 그리고 UDP 111과 2048을 아웃바운드 포트는 TCP 동일하고 UDP 111을 설정한 후 클라이언트에서 수행해야 하는 NFS util 패키지 설치와 마운트 포인트 생성, 마지막으로 마운트 명령어로 파일 시스템을 마운트합니다. 여기서 설치되는 NFS utils는 지금부터 소개되는 OCI FSS utils와는 다른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NFS 클라이언트로서 사용에 필요한 도구들을 모아둔 패키지 집합입니다. 이러한 설정 형태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NFS를 연결하는 방법이고 관리형 FSS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듯이 파일 시스템 마운트하게 되면은 마운트 타겟은 마치 내 로컬에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쓰고 있기가 가능하지만 사실은 원격에 있는 저장소라는 거죠. 해당 공간의 작업 중 읽고 쓰는 모든 작업은 네트워크를 경유해서 원격의 저장소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암호화가 된 것보다는 더 위험하겠죠. 물론 편의상 보안 규칙이나 방화벽 또는 NFS의 익스포트 설정으로도 어느 정도의 보안이 가능하지만 더 복잡하고 엄격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OCI는 클라이언트와 FSS 간의 NFS 트래픽 전송 중 암호화를 지원합니다. 클라이언트에는 클라이언트와 FSS 간의 NFS 트래픽에 대한 프락시 역할을 하는 TLS 포워더라는 OCI FSS util을 통해서 설치가 됩니다. OCI FSS utils 패키지는 인스턴스의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 및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하고 로컬 NFS 엔드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CI FSS util 패키지는 OCI FSS 포워더라는 백그라운드에서 포워더 프로세스로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는 사용자의 인스턴스 네트워킹 환경에서 포워드 프로세스를 격리합니다.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포워드 프로세스에 고유한 IP 주소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로컬 NFS 엔드포인트는 이 IP를 통해서 NFS 연결 기능을 제공합니다. 파일 시스템은 암호화를 시작하는 특수 명령을 사용하여 마운트 되고요. 파일 시스템 마운트한 후 OCI FSS 포워더 프로세스는 로컬 NFS 클라이언트를 NFS 엔드포인트에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이 프로세스는 NFS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수신하고 암호화하여
TLS 터널을 통해서 마운트 타겟으로 보냅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이후의 설정 방법과 확인 방법을 통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송 중 암호화의 설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OCI FSS Utils 패키지를 다운로드를 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버전은 오라클 리눅스 7과 CentOS 7만이 지원되고 있고요. 향후에 지원 영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과정으로 다운로드된 패키지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설치 과정은 일반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설치가 된 후 NFS를 통한 TLS 연결수는 단일 마운트 타겟당 64개로 제한이 됩니다. 이 제한은 TLS의 메모리 요구사항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일반 NFS 연결과는 달리 TLS 연결은 메모리 버퍼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LS 연결이 시작되면 할당된 메모리가 전용의 메모리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정 과정은 마운트 명령인데요. 마운트 명령 중에 타입 옵션에 OCI FSS를 준 게 일반 마운트 명령과는 다른 점입니다. 마운트를 실행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시스템D에 서비스로 심볼릭 링크가 하나 생성됩니다. 이어지는 실행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 과정은 이 서비스가 잘 실행 중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OCI FSS 옵션으로 마운트를 하게 되면 OCI FSS 넘버로 서비스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숫자는 2에서 255까지의 등분되는 값으로 매번 마운트 할 때마다 새롭게 넘버가 할당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상태를 보거나 스타트 등의 옵션들은 일반 시스템들을 이용한 서비스 활용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확인 과정은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를 확인하는 겁니다. 앞서 설명에서 전송 중 암호화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OCI FSS Utils 패키지는 인스턴스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포워드 프로세스를 격리하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생성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는 NS1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 V-Peer1과 V-Peer2라고 하는 가상 인터페이스가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확인 과정은 IP 포워딩 설정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네임스페이스에 격리된 가상의 인터페이스 V-Peer1과 V-Peer2는 기본적으로 192.168.1.1, 192.168.2.1로 할당이 되고요. 이것이 밖으로 노출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패킷이 전달되려면 라우팅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것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리눅스 커널 파라미터가 IP 언더바 포워딩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네임스페이스에 격리된 가상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NFS 마운트 타겟으로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는지를 TCP 덤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의 과정이 확인 과정에서 이상이 없었고 TCP 덤프에서 네임스페이스의 가상 인터페이스가 가진 그 IP로 NFS 통신을 하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전송 중 암호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일 스토리지의 전송 중 암호화를 위한 OCI FSS Utils 버전 20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MySQL 히트웨이브의 새로운 기능 소식으로 베어메탈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베어메탈입니다. 오늘 히트웨이브와 관련해서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확장 데이터 관리라는 스케일 아웃 데이터 매니지먼트이고요. 금주 릴리즈 노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히트웨이브의 이 매우 중요한 기능 업그레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오토파일럿이라는 것에 대한 건데요. 그 내용으로 해서 두 가지 소식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릴리즈 노트에 나와 있는 스케일 아웃 데이터 매니지먼트 관련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MySQL에서 분석을 담당하는 히트웨이브 분석 노드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히트웨이브 데이터를 저장, 보관,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히트웨이브는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데이터 관리 계층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아키텍처를 통해서 히드웨이브 형식의 데이터를 영구 저장소인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에 데이터를 다시 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퍼게이티드 체인지라고 해서 이런 변경 사항들이 발생되는 것들을 포함을 해서 히드웨이브에 로드된 데이터는 이제 이 히드웨이브 노드 또는 클러스터 장애 시 복구를 위해서 히드웨이브 스토리지 레이어인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석용 히드웨이브 노드의 이제 데이터 로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히드웨이브 구조를 보시면은 MySQL 엔진 쪽에서 히드웨이브의 분석 노드로의 메모리로 데이터가 컨버팅이 되고 이관이 돼서 이 데이터가 로딩이 되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메모리에 로딩된 MySQL 히드웨이브 노드가 장애가 났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이전 같았으면 My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다시 데이터를 끌어다가 이걸 컨버전하고 로딩해서 복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번 이게 변환하고 로딩된 데이터를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다라면 이 복구 시에 재로딩하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인데요.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로딩하기 때문에 MySQL DB 시스템에서 다시 데이터를 로드할 때 필요한 것처럼 데이터를 히드웨이브 스토리지 형식으로 변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성능적으로도 빠른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데이터 복구가 만약 실패하게 된다고 한다면 히드웨이브는 이전 방식과 같이 MySQL DB 시스템에서 데이터들을 복구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나타난 그림이 바로 이번에 새로운 릴리즈에서 히드웨이브 노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해서 이것을 다시 복구하는 데 활용한다거나 하는 이런 아마 안정적인 측면으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됐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새로운 릴리즈가 나온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 MySQL 히드웨이브와 관련한 중요한 업데이트인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히드웨이브와 관련된 일종의 자동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 MySQL 오토파일럿은 이제 내부화된 기계학습을 사용해서 일부 작업에 대해서 사용자들을 이 자동화로 지원하고 자동화를 적용할 수 있고 자동화된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부화된 기계학습이라는 용어가 뭐냐면 오라클에서 MySQL 히드웨이브의 동작과 관련해서 자동으로 이런 시스템 레벨들의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러한 내부 정보들을 쌓아놓고 통계 정보로다가 활용을 해서 이러한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수행한다는 것이고요.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기능이라든가 또 이런 자동화된 작업의 권고사항 등을 제공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뭐 이러한 그 내부 시스템들에 대한 정보들은 이제 메모리 정보라든가 밴드위스 정보와 같은 클라우드의 인프라 밑단에서 수집되어지는 그런 정보들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다른 테넌트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다가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라클의 이 설명에 의하면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한정돼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보안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비저닝 그리고 또 로드 방법에 대한 권고사항 제공하고 장애 처리, 오류 복구 및 쿼리 실행을 위한 자동화를 구현하고 또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 오토파일럿이 유사 쿼리의 결과를 기반으로 쿼리 계획을 반복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프로비저닝 할 때 첫 번째 케이스일 텐데요. 오토파일럿은 이 어댑티브 샘플링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이 가장 최적의 클러스터 크기를 이제 예측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테이블의 뭐 중간 결과라든가 메모리 유지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크기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도 함께 하는데요. 이 오토 프로비저닝, 자동 프로비저닝과 오토 패러럴 로드, 자동 병렬 로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동 프로비저닝은 분석에 필요한 테이블 데이터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댑티브 샘플링을 통해서 워크로드 실행에 필요한 히드웨이브 노드 수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고객은 더 이상 이제 클러스터 크기를 수동으로 다 추정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자동 병렬 로드 같은 경우에는요, 히드웨이브에 로드되는 각 테이블에 대한 최적의 병렬도를 예측해서 로드 시간과 메모리 사용을 최적화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 다른 오토파일럿 기능에는 이 데이터를 로드하고 물리적인 이 그런 위치, 배치될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이 최적화된 어떤 배치가 있는데 이것을 오토 데이터 플레이스먼트라고 하고 뭐 우리말로는 자동 데이터 배치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쿼리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이 이 가장 자주 결합되는 행들을 서로 다른 노드가 아니라 이제 동일한 노드 또는 인접한 파티션 내에 가깝게 배치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뭐 최적화 배치나 기본 값을 이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선 정도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권장사항 형태로다가 제공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각 노드에 분산된 정보들이 만약에 조인되게 되면은 노드 간의 데이터가 이동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주 조인되는 테이블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접한 파티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하나의 노드 서로 다른 노드에 분산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각 노드별로 모아놓으면 굉장히 성능이 빠르겠죠. 이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토 스케줄링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텐데요. 쿼리 실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동 스케줄링을 통해서 뭔가 성능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텐데요. 믹스드 워크로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숏 러닝 실행 쿼리, 그러니까 단기로다가 빨리 실행되는 쿼리라든가 롱런 쿼리라고 할 수 있는 롱러닝 쿼리, 길게 배치 형태로 실행되는 쿼리들이 서로 막 공존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의 경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그 스마트 쿼리 스케줄링이 없을 경우에는 뭐 관리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서로 이러한 것들이 막 경합이 일어난다든가 뭐 길게 운영되는 이 쿼리들의 작업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짧게 빨리 끝날 수 있는 쿼리들이 지연되는 이런 경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오토파일럿을 이용하면 이런 각 쿼리 등의 실행 시간을 예측한 다음에 짧은 쿼리들이 빨리빨리 실행될 수 있게끔 우선순위를 지정한다든가 해서 이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아니면 제거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능 대기가 일어나는 이런 성능적으로 안 좋은 상황들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쿼리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으로 이제 오토 쿼리 플랜 임프루브먼트라고 하는 자동 쿼리 뭐 계획 개선 기능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쿼리 플래너의 경우 이제 그 룰 기반으로 해서 비용이나 성능을 최적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숙련된 DBA 같은 경우에 이런 예상 결과들을 최적화하고 데이터들을 스키마 설계 작업을 수행한다든가 이런 기능들 수행을 했었을 텐데 이 MySQL 오토파일럿 루틴은 머신러닝 이용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자동화하고 오라클
내부 결과로 테스트된 얘기로는 이 자사의 이런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이 TPC-H 벤치마크에서 성능을 최대 40%까지 향상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오토 플랜 이 성능 향상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행된 쿼리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요.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쿼리들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능을 빠르게 적용하는 그러한 기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라클은 MySQL 히드웨이브를 만든 이후에 이제 여러 자동화 기능을 보강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빠른 이런 안정화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였던 MySQL의 저변이 넓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들을 더 이렇게 수용하고 뭐 마리아DB 같은 곳을 이제 이동한 고객들 다시 포섭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뭐 분석이나 대용량 데이터 처리 관점에서 고객이 적용하기 아주 좋은 기술들인 것들이면은 아마 확실한 것 같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이 오토파일럿의 여러 기능 외에도 이 장애 조치를 위한 오토 에러 리커버리라든가 쿼리 실행과 관련한 다양한 또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유튜브 오라클 채널에 2021년 8월 11일자로 올라온 히드웨이브 영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URL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그 데모도 같이 보여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뭐 자세하게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오늘 MySQL 히드웨이브의 안정성 그리고 성능을 제공하는 여러 새로운 기능들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할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존에 그 MySQL 실행 환경에서 쓰고 있는 회사들은 MySQL 그 히트웨이브 이용해서 DW 그냥 가져가도 좋을 듯 하네요. 저 솔직히 이건 오라클 좀 반칙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만 되다 보니까 그 AWS 쓰면서 분석용으로 그 GCP에서 이제 빅쿼리 썼던 회사들은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우멘탈님? 예, 뭐 오라클에서 그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만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하니까 좀 아쉬워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히드웨이브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기능들은 공짜로 쓰실 수가 있고요. 또 뭐 노드 자원 사용되는 그러한 비용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저렴하게 이런 부분들 제공한다고 하니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라클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제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 형태거든요. 이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들은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래서 운영과 관리 쪽 그리고 뒤에 있는 옵티마이저의 최적 경로를 찾아가는 이러한 부분들 성능 튜닝 부분들 이미 많은 부분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그러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기계학습을 시켜서 어떤 자동화된 그런 솔루션들을 내는 일종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필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상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제약 조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좋은 기능들 분석에서 빠른 성능들 오라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 아실 수 있겠지만 기존에 MySQL 사용하시던 고객분들은 이것을 쉽게 확장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도입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새로운 기능 관련 소식입니다. 민수 아빠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이번 주 업데이트된 내용은 민수 아빠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카탈로그 자동화 기능과 ADS의 피처 처리에 대한 자동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구축하고 학습한 머신러닝 모델의 메타 정보를 관리하는 모델 카탈로그 기능을 소개했는데요. 모델 카탈로그 기능에 메타 정보를 추출 자동화하는 기능이 추가됐고요.
이런 기능들이 이번 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기능 외에도요, 추가로 ADS에 피처를 처리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초기에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요, 진행하는 EDA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 단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단계에서 효율성을 돕는 ADS의 피처 분석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ADS는요, Accelerated Data Science의 약자고요. OCI의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ADS는요, 모델 학습, 모델 평가, 모델 배포, 모델 학습 자동화인 AutoML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API를 제공합니다. 이번 주에 공개된 기능은 ADS에서 모델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의 컬럼 정보인 피처를 분석하고 이상을 탐지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모델 카탈로그의 메타 정보를 추출 자동화하는 기능과요. ADS의 피처 분석 자동화 기능은 데이터 분석가가 초기 데이터 탐색과 모델 관련 부분에서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뉴스는 오라클 라이브랩스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민수 아빠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오라클 라이브렉스 문서가요, 3개가 새로 공개가 됐습니다. 머신러닝 관련 문서가 1개가 추가가 됐고요. 보안 관련 파트너 솔루션을 소개하는 문서가 2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라이브렉스는요, 총 240개입니다. 이번 주에 공개된 3개의 문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요, 머신러닝 온 ADB입니다. 그 ADB는요,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의 약자고요. 이번에 그 라이브렉스 문서는요, ADB 서비스에서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가이드 문서입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병렬 처리 강점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기반 머신러닝 기술을 15년 전부터 개발해 왔고요. 이 기술을 OML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술은요,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급되면서 그 중요도와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OML은 PLSQL로 개발되어 있었고요.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익숙하신 분들은 쉽게 머신러닝에 접근했었는데요. 반대로 PLSQL이 익숙하지 않은 파이썬이라든지 R 데이터 분석가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요, 파이4ML이라는 파이썬 머신러닝 환경을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머신러닝 온 ADB는요, 데이터베이스 중심으로 머신러닝 모델에 대한 데이터 전처리, 모델 생성, 애플리케이션, 파이썬 라이브러리 활용, 모델 관리 및 AutoML을 이루는 전반적인 머신러닝 흐름을요, 소개하는 실습 가이드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실습은 오라클 클라우드의 연구 무료 서비스인 Always Free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작성됐고요. 머신러닝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심의 머신러닝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실습해보시면 초기 개념과 정리, 그리고 솔루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두 번째 라이브랩 문서는요, Deploy Secure Firewall and Secure Your Workload on OCI입니다. Secure Firewall은요, 시스코의 보안 솔루션이고요. Secure Firewall을 OCI에 설치 구성하는 가이드 문서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의 마켓플레이스에서는요, 시스코사의 Secure Firewall이 설치된 OS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시스코의 Secure Firewall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은요, 마켓플레이스의 Secure Firewall 이미지를 이용해서 OCI에서 솔루션을 하고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문서를 이용해서 그런 가이드 실습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라이브랩 문서는요, Deploy Cloud Guard Firewall and Secure Your Workload on OCI입니다. 앞의 문서와 비슷한데요. Cloud Guard Firewall은요, OCI 파트너사인 체크포인트사의 보안 솔루션이고요. 이번 OCI 라이브랩에서는 Cloud Guard Firewall을 OCI에 설치 구성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체크포인트사의 클라우드 가드 파이어월을 설치된 OS 이미지를 제공하고요. 체크포인트사의 클라우드 가드 파이어월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마켓플레이스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OCI에서 클라우드 가드 파이어월을 설치 구성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에 공개된 라이브랩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복절에도 쉬지 않는 곰돌스 방송, 오늘도 가열찬
MySQL 공사를 같이 하며 짧게 진행해 봤습니다. DB는 정말 바꾸기 쉽지 않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있는 DB를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느 건 OLTP, 어느 건 OLAP로 나눠서 써왔죠. 이제 기술 발달이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가고 있네요. 저는 DW라는 거를 운영해서 쓰는 DB와는 항상 다른 DB를 써왔는데 이런 번잡스러운 일 지금 분석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기술들 많이 쓰시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 1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베어메탈 민수 아빠. 곰돌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